네,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세 번째 단원이죠. 복지국가 발전 관련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조건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먼저 산업화 이론을 볼게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가 되려면 산업이 발달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잘 된 나라일수록 복지가 잘 돼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선진국들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됐다.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복지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세 부담 능력이 또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조세 부담, 세금을 많이 낸다면 뭔가 국가가 복지에 사용할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아프리카라든가 좀 그 가난한 나라들이 복지가 오히려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발달되지 않는 것은 거기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충분히 생활하고도 남는 돈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고도 충분한 세금을 내고도 어떤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을 도울 수 있는 복지가 발전한다.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은 산업화만 되면 복지가 잘 되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산업화가 잘 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비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독점 자본 이론인데요. 이 독점 자본 이론이라는 것은 이 마르크스, 그냥 마르크스가 아니고 신마르크스 자본 필요 이론에 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마르크스 자본주의 이론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복지 국가가 잘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동자들을 좀 다독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만이 그들이 혁명이나 뭐 공산화를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이론을 보면은 신마르크스 이론에 보면은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그런데 A라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B라는 나라도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산화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B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산화 혁명을 막을 수 있는 회유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 회유 정책이 뭐겠어요? 바로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회유해야 하려면 당연히 복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뭐냐면 노동 계급의 조직화, 또 노동 세력의 정치적 동원, 이게 지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 계급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요. 자본가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 안 하고 싶어도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정치적 활동으로 요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거 해주라, 옆나라 이런 거 하지 않느냐,
무상급식 하지 않느냐. 우리도 저런 휴가를 달라. 뭐 출산 휴가를 달라. 우리도 뭐 어떤 혜택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세력이 움직이고 조직화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네,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독점자본 이론과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하니까 그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이론. 이것은 이익집단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제 와닿죠. 우리가 이익집단. 우리 사회에 이익집단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여러 집단들이 있죠. 무슨 의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거 다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사협회 마찬가지죠. 협회뿐만이 아니죠. 또 이런 집단이 있죠. 장애인 집단, 노인 집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발전은요, 그런 다양한 집단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는 거야? 우리 혜택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노인 집단 같은 경우 보세요. 정치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노인들에게 뭐 잘못 보이면 어느 정당이 뭐 어떤 선거에서 진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노인복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 집단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뭐 노인들을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익 집단에 대한 정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심적 이론인데요. 이건 이름에서 나타날 수 있듯이 국가가 중심되는 이론이다. 그거죠. 뭔들 국가가 중심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앞서 다양한 것들, 다양한 이론들은 뭐 산업화라든가 자본 필요라든가 노동 연구라든가 이익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이 수요에 의해서 복지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봐줘, 우리 좀 도와줘, 왜 노동자들을 봐주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 중심적 이론은 수요가 우선이 아니라 공급이 우선이에요. 공급.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나름대로 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복지가 자동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뭐 좀 더 보충한다면 어느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복지가 잘 안 돼 있어. 국민들이 뭐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나 지도자나 어떤 그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복지가 발전했다. 그 정책이 바로 복지 정책일 것이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자동적으로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복지국가가 설명된다. 네, 이겁니다. 복지국가 유형화론인데요. 유형이란 뜻이 뭔가요? 유형. 네,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 속한 것, 이런 거죠. 유형.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성질이나 성격끼리 묶어놓은 것, 유형화됐다, 이런 거죠. 종류다. 복지국가의 뭐 종류, 그런 말하고도 유사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복지국가를 유형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 방법을 5가지로 제시를 했었어요. 네,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지출에 따른 방법입니다. 지출. 자, 윌렌스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그 사람은 그 나라 GDP, 국민 총생산액에서 국내 총생산 금액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몇 %냐 이걸 본 거예요. 지출에 따라서. 그래서 15% 이상이다 그러면 선진복지국가라고 했었고, 10에서 15% 이상이다 그러면 중위지출국가다, 10%가 안 된다 그러면 후진복지국가다, 이렇게 유형화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GDP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 비율,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입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일찍 했냐 늦게 했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독일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옆 나라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빨리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겠죠. 옆 나라가 어떤 좋은 제도를 하면은 그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옆집이 뭐 외식을 3번 해요. 한 달에 외식을 5번 해요. 옆집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그냥 한 번 하고. 근데 우리 집은 외식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아빠, 엄마, 옆집은 외식 5번 한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도입 시기가 빨라요. 그래서 사회복지 선두주자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좀 늦어요. 그래서 비록 네덜란드가 복지가 잘 돼 있고 캐나다도 잘 돼 있다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독일, 프랑스보다는 한 세대, 무려 100년이나 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복지 후진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도입을 했다, 좀 빠른 시기에 도입한 국가다, 그리고 나중에 도입한 국가다, 이렇죠.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 보면은 후진국이란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후진국이에요. 네, 명칭이. 그래서 늦게 출발한 국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지국가의 성격적 개념, 성격의 개념의 분석에 의한 방법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 국가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 퍼니스와 틸트네이에서 주장이 됐었는데요. 네, 조합 지향의 적극국가, 최소 수준 보장의 사회보장국가,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보장국가. 네, 여기서 조합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개가 묶여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2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만든 뭐 이런 건데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가 묶여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모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반대인 사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의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냐, 또 최소 수준만 보장해주는 국가냐, 또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썩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핑 앤더슨의 성격의 개념적 분석이다.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꼭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분류 유형. 복지국가 분류 유형, 이렇게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유형의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의 복지국가. 자, 살펴볼게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적인 복지국가가 있어요. 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하면은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왠지 자본주의 이런 거와 관련이 높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강조한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복지를 하기는 해요. 근데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보험은 강조하지 않고요. 공적 부조만 강조해요. 자,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차이점은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사회보험은 보험 형태의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적 부조는 보험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금으로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저 수준의 사람만 도와주는 거죠. 많이 도와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세금이 많이 거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유자본주의 이런 것에서 이런 복지국가 스타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고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네, 낙인 효과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복지 수혜를 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복지 수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네,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된다. 앞서 여러분 탈상품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탈상품화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완전 고용한다. 인간을 상품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국가가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고용하고 인간은 상품화해야 된다. 오히려 그걸 강조한 국가라는 거죠. 네, 최소화한다는 거죠. 하더라도 최소화한다. 네. 그래서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많이 받아라. 그 대신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탈상품화인 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민간이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역할. 민간이나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죠. 네. 자, 기업이 활성화되면 그 나라가 경쟁력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업이 활성화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상품화가 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월급을 가지고 또 세금을 낼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다라는 거죠. 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아까 앞에서 조합이라는 의미를 설명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다. 네, 두 사람 이상이 모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뭐 상품화가 되든 말든 생각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요. 이 조합주의에서는. 그리고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역할이 아까 여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죠. 네.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은 가족화를 강조합니다. 가족화를 강조합니다. 네, 강조하며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 가족화라는 건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죠.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요. 가족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드는 기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가족수당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가족수당 제도가. 자, 그럼 한 아이를 키우면 가족수당을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가정해보게요. 두 아이를 키우면 200만원을 줘요. 세 아이를 키우면 300만원을 줘요. 자,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하겠죠. 자, 열악한 가족을 더 많이 돌보려고 하겠죠. 국가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주니까, 세금으로서 가족 수당을 주니까. 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탈상품화뿐만이 아니라 여긴 탈가족화 효과도 큽니다. 네. 탈가족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족들이 일하면 안 돼. 가족을 돌보기는 하지만 기본만 돌봐라. 그리고 나머지는 보육시설에서 돌보고 국민 모두가 다 상품화 되지 않는 직장을 다녀라. 일을 해라. 이런 거죠. 다시 조합주의로 올게요. 자, 그래서 가족화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 전통적인 과거에 교회를 믿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교회를 강조하고 교황에 의해서 왕이 결정되고 그런 나라들. 가족화를 강조하며 종교적 차원도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다시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올게요. 에스핑 앤더슨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진짜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복지국가다. 그래서 이런 데는요. 보편주의 원칙을 지켜요. 보편주의. 선별주의가 아닙니다. 보편주의. 그래서 국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탈상품화, 탈가족화 효과가 크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자본주의처럼 인간을 상품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을 다 채용해 줄 것이다. 완전 고용 정책을 강조합니다. 뭐 남녀 상관없어요. 그리고 탈가족화 효과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가족 기능을
가족화를 강조하는 나라들은 여성들은 사회 진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탈가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을 완전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수준 보장을 넘어서 최대한 수준으로 평등을 더 추구하고 사회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보면 일은 많이 줘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죠. 왜요? 복지해야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네. 그래서 복지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죠.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반도. 반도가 뭐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대륙. 그걸 반도라고 해요. 한반도. 그러죠.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대륙 국가.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반도 국가들. 어떤 나라예요?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지만, 이 공부를 하는 끝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위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근처의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 국가. 정확히 말하면 반도 국가라기보다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 국가. 네, 아까 얘기했죠? 그 근처 나라들이 발전하면 같이 따라간다. 네, 옆집이 외식 5번 하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도 외식 한 2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지간한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1급 시험, 우리 시험에도 꼭 나옵니다. 네. 사회복지국가,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 요인의 분류 방법. 자,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가지 유형이 있어요. 5가지 유형의 정책 결정 방법이 있어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강하다. 그런 나라들은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산업화에 의해서 복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나라들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입니다. 또 입헌군주제라든가 관료의 정치활동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정권이 불안정해서 오히려 복지가 더 잘됐다. 그런 데는 프랑스입니다. 네, 유럽의 역사 중에 가장 처음 왕을 없앤 나라가 프랑스죠. 네, 프랑스 혁명. 네,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죽게 되고,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해서 루이 16세의 와이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도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는 왕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잠깐 왕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나폴레옹도 황제가 됐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정권의 불안정 때문에 오히려 사회보험이 늦었던 국가. 네, 프랑스. 사회 구성원 사이의 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네, 국민들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보험이 늦게 시작된 국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네. 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건 별로 썩 중요하지 않고요. 네, 다시 말합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합니다. 정책 내용 분석. 우리가 여기서는 정책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책 내용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해봤더니, 자,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입률에 따라서, 혹은 급여, 사회복지 급여액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급여가 뭐예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급여라고 합니다. 네, 급여.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빈곤 제거율이 있는 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정책의 내용이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에스핑 앤더슨 탈상품화 지수와 관련하여 5가지 변수를 측정했어요. 자, 에스핑 앤더슨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복지국가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을 항상 기억하시도록. 네, 그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지수.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가 뭐라겠어요? 거듭말하지만 국민을 상품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한다. 국가가 완전 고용을 한다. 예. 그것만 해도 참 평안한 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변수를 측정했어요. 예. 최저급여액의 평균 근로자 임금 비율. 자, 급여액과 평균 근로자 임금을 비율을 보아서 네, 유형을 했다. 나눴다. 이거죠. 평균 급여액과 평균 근로자 임금 비율. 네, 평균 급여액과 평균 근로자 임금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근로자도 들어가지만 사업자도 들어가겠죠. 네. 일하는 사람도 들어가지만은 뭐 사장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정한다는 겁니다. 급여를 받을 요건을 따라 또 구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탈상품화가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뭡니까? 네, 혜택을 받는 사람, 그걸 수급자라고 해요. 혜택을 받는 사람. 수급자에게 지급한 비율, 네, 그리고 실제 수급자의 비율, 예, 이런 비율 방법을 가지고 탈상품화 지수와 관련해서 5가지를 측정해서 정책 내용을 유형화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앞쪽에 복지국가 발전 관련 이론은 각각에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시험 꼭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네, 6주제인가요? 네,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살펴봤습니다.